안녕하세요. PSAT 5급 공채 기출해설 상황 판단 영역의 그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출 문제에서 첫 번째는 언어 추리형에 해당되는 유형의 문제를 선별해 봤고요. 그 문항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19번, 20번 세트 문항과 3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미리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감안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5번 문항부터 살펴보자.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을 병 중에서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을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시문이 나와 있는데 뭐 조문 형태죠. 그러나 이제 단일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일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항이 1항과 2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호가 있죠. 자, 그리고 상황을 봤더니 상황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갑을병에 대한 상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제시문을 독해하는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을 뒤에서부터 일단 보기나 상황을 먼저 읽고 해당되는 제시문을 찾아라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 제시문이 굉장히 길고 여기 나와 있는 상황과 보기가 굉장히 좀 적은 분량이라면 당연히 그 분량을 먼저 판독하신 후에 해당되는 근거를 추적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읽어봐야 의미 없죠. 당연히 제시문의 조항들을 정독은 아니더라도요. 키워드 중심의 독해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보죠. 1항 볼게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일단 좀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자, 보세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잠깐 볼게요. 상황 보시면 갑병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선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얘는 다 신청했구나. 오케이, 괜찮아라고 해서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갑을병에 대한 이 지원금 신청하였다라는 것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내용이 만약에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얘는 조건 쭉 나와 있고 얘는 신청했다. 근데 얘가만이 말이 없어요. 신청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은 맞아요. 따져봤더니. 자, 이런 것에 극단적인 어떤 오답에 그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얘는 오케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1항을 봤더니 1항의 각 호는 대상자를 지급하는 대상자의 선정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항의 경우는 금액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급 기준. 얘는 다시 그 대상자 중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이냐라는 것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각 조항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보셔야 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쭉 1호 쭉 보시면 지금 연장하면서 이게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연장 근로를 진행할 때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앞뒤는 조금 이따 보시고요. 2호를 보시면 지금 얘는 재고용이다라는 단어에 이렇게 포인트를 삼으셔야 돼요. 재고용. 3호를 볼까요? 얘는 이 뒷부분에 보시면 단축, 근로시간이 단축. 물론 이 2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라는 전제 조건은 있죠. 하지만 3호만의 독창적인 어떤 키포인트는 단축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에 시선을 두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봤습니다. 2항을 보시면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일단 기본적인 또 대상자의 지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죠. 그럼 이것도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피크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뭐냐? 임금 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오는 연장, 재고용, 단축되는 그 해의 전년도해. 그러니까 피크니까 어떻습니까? 최고점을 말하겠죠.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던 것과 지원금. 그러니까 지원금을 신청하는, 자, 지원금이 아니라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임금. 예, 이렇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임금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 이상 낮아진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서 조항을 보시면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 되게 중요하죠. 다만.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일 때는 100분의 10으로 일괄 적용할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호를 보시면 1호는 뭐죠? 연장, 2호는 재고용, 3호는 단축. 그것에 대한 비율이, 감액 비율이 다 다른데, 차등 적용인데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은 일괄 적용이다. 100분의 10으로 통일한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2호에서 이런 것들, 괄호 부분이 있죠?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시문에서 괄호 내지 단, 예외적으로 이런 단서 조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거기에서 다 문제의 그 부분들이 활용이 되도록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확인하신 후에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갑은 쭉 나와 있는데 연장하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법조문 형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조, 그 다음에 항. 자, 편의상. 여러분들도 조, 항, 그 다음에 목. 요 정도까지면 다 웬만하면 커버가 되니까 일일이 다 쓰지 않고요. 그 하이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항목의 어떤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수험생분들께서도 실전에서 이렇게 좀 단순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논술용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럼 연장이니까 일단 어디로 가셔야 돼요? 1항 1호에 해당되는지를 보셔야 되죠. 1항 1호에 해당되는지. 그랬더니 지금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줄이는 제도죠. 그럼 지금 쭉 보시면 56세니까 55세 이상이죠. 예. 그 다음에 정년 60세로. 예, 딱 맞습니다. 갑의 나이와 그 다음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했죠. 예,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320명입니다. 아까 상시 근로자 어디였었죠? 지급 기준에서 2항에서 지금 2항 단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320명이니까. 그러면 각 호에 따른 차등 비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3년간 계속 근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3년간 계속. 그러면 2항 본문에 오케이 되는 상황이고요. 3년간 계속.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지금 피크 임금이 4천만 원이었고요. 올해 임금은 3,500만 원이다. 자, 지금 어디 적용하는 거죠? 2항의 1호. 그죠? 2항의 1호.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쪽으로 좀 이렇게. 2항의 1호. 그죠? 2항의 1호.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조항, 호, 목 이렇게까지 가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항의 1호를 보시면 지금 100분의 10이죠. 그럼 4천만 원에 100분의 10은 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게 400만 원 이상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 이상 낮아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당 사항이 된다. 지급을 받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을의 경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을의 경우에서 지금 쭉 보시면 키워드를 보셔야 돼요. 키워드 보시면 재고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선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1항 2호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1항 2호로 가셔서 재고용 기간에 관련된 부분을 보실 텐데요. 56세예요. 56세니까 지금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그죠? 정년은 55세,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재고용하는 그 나이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정년 기준도 맞죠. 그 다음에 근로자 200명이니까요. 어떻습니까? 2항 단서에 적용이 되죠. 그럼 100분의 10으로 일괄 적용한다. 그 다음에 1년간 계속 근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디에서 어긋나죠? 얘는 2항 본문에 18개월, 1년 6개월 이상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받지 못하죠. 그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을은 지급 대상이 안 된다라고 결정하셔도 돼요.
제가 본 해설에서는요, 해설집에서는요, 어디에 포인트를 잡았냐면, 을이 올해 10월 1일 근무기간, 지금 재고용 근무기간을 10개월로 잡았죠. 그런데 지금 1항 2호의 괄호의 내용을 보시면 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아예 대상에서 제한이 돼요.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얘를 근거 삼아서 너는 안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렇죠? 얘가 포인트로 부각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안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급 기준에서 18개월 이상의 계속 근무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을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시면 얘가 3천만 원에 2,500만 원이에요. 재고용 경우는 100분의 20이죠. 그럼 600만 원 지금 볼까요? 얘가 지금 단서 조항에 죄송합니다. 단서 조항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충 설명 드리는 거죠. 얘가 지금 단서 조항 들어가니까 100분의 10이죠. 그럼 100분의 10이니까 어떻습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떨어진 비율이 괜찮으니까 오케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다 소고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자, 병 보도록 할게요. 병. 그럼 일단은 뭐 선택지, 이 와중에 선택지 소고하실 것들은 소고하시고 진행하셔도 되는데 너무 막 이 기교적인 부분에서 그것들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어쨌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선택지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는 몇 개 없어요. 자, 일단 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쭉 보시면 지금 단축, 요게 보셔야 돼요. 단축하는 조건으로 재고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단축하는 조건으로 재고용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1항 3호의 규정에 따라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정년을 55세로 정했어요. 1항 3호. 그러면 2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55세 이상 해당이 되고요. 상시 근로자 400명이니까 2항 단서가 적용이 안 되죠. 그럼 차등 지급 비율을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년간 계속 근무 2항 본문에 오케이 되는 거죠. 본문에 오케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31일에 정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 아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이니까 딱 걸리죠. 30시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적용받는 것이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차등 적용으로 어디에 적용받죠? 비율은 2항 3호에 적용을 받죠. 그렇죠? 100분의 30입니다. 그러면 지금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 떨어진 그 간격을 보시면 되는데 100분의 30이면 600만 원인가요? 그거 이상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오케이가 돼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병의 경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갑병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도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키워드가 연장 재고용 단축이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이 세 명의 상황들이 사실 각각의 경우들 다 해당이 되죠. 근데 때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죠. 얘가 연장이었어. 얘가 재고용이었어. 그럼 나머지는 단축일 거야. 라고 당연히 그쪽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연장 재고용 단축이 있는데 연장이 되게 복잡해. 조건이 막 되게 복잡하고요. 뭐 단축은 너무 간단해. 그러면 사실은 연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제시문의 모든 경우들이 100%다 활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항 교재의 6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죠.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지금 옳은 것은 이렇게. 자, 옳은 것 물어보면 당연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우리 시험의 어떤 그 경향상 옳지 않은 것 찾는 것보다 옳은 것 찾는 게 훨씬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서 정답을 고르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동그라미 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조항이 쭉 나와 있는데 뭐냐 편의상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그냥 간단히 표시해 보고요. 그리고 일단 조항이 나왔을 때 그 조항의 내용이 조금 길다면 어디까지만? 표제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탄력세율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세요.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주권의 양도, 주식이죠.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부과한대요. 뭐 1조는 사실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니까 뭐 중요하지 않고요. 납세 의무자 볼게요.
양도하는 자예요. 양도하는 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런 거 중요하죠.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납부한대요. 요거는 지금 납부 주체, 의무자의 주체의 변동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본문과 단서 조항의 요 내용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의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주권의 양도 가격이래요. 그게 양도 금액에다가 양도 주권 수를 곱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개념적인 부분 요거 구성 잘 체크하시고요. 세율이 있고 탄력 세율이 있어요. 자, 주권의 양도에 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000분의 5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탄력 세율을 쭉 보니까 X 또는 Y 증권회사에서 양도하는 주권에 대해서는 이 4조의 위에 거 4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를 다르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분의 1.5는 당연히 만분의 15로 이렇게 소수를 없애서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는 그러니까 제시문도 지금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표제와 더불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의 키워드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까지 제가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기를 보시면 투자자 갑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양도했대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 선택지 중에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보죠. 증권거래세는 갑이 직접 안 줘. 땡. 네. 금융투자업자를 통하면 그자가 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보기와 이렇게 선택지와 같이 눈을 겨눈질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A, B, C 세 개 회사에서 이제 양도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세율을 통해서.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의 총합이에요. 그럼 다 계산해야 되네? 그럼 잠깐 보류. 그죠? 잠깐 보류하세요. 자, 3번 갈게요. 갑의 3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느냐라고 했습니다. 탄력세율은 뭐죠? 주권 양도를 할 때 X 또는 Y 증권시장이죠. 그런데 쭉 볼게요. 여긴 X 증권시장. 그럼 탄력세율. 여기는 탄력. 그 다음에 Y 증권시장. 여기 탄력. 그죠?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X 및 Y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얘는 탄력세율이 아닌 거죠. 그냥 일반 세율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하는 거 없이 얘가 양도한 시장의 종류에 따라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라고 바로 소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갈게요. 갑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회사 거 이제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2번까지 이제 판단의 어떤 근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과세표준은 아까 뭐라 했죠? 과세표준은 양도 가액인데 그게 뭐예요? 양도 금액에다가 주권수를 곱하는 거죠. 지금 이 A회사의 내용을 보시면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제시문의 조항을 봐도 양수에 관한 부분은 없어요. 다 양도자의 의무와 양도할 때의 세율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족에 불과하니까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주권 100주, 주권수죠. 그 다음에 3만 원이죠. 곱하면 됩니다. 300만 원인가요? 틀렸죠. 아웃입니다. 자, 5번 갈게요. 갑이 을을 통해 Y증권 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를 전량 주당 5만 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지금 그러면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거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과세표준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양도 가액을 볼게요. 양도 가액. 그게 과세표준이죠. 그럼 200주죠. 200주에 곱하기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럴 때 1000분의 5죠. 1000분의 5니까 꼭 몇 개 지워요? 3개 지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곱하면 만 원이죠. 5 곱하니까 5만 원. 즉 이때에 적용받는 세율은 5만 원이 됩니다. 5만 원이 되는데 지금 선택지 5번을 봤더니 Y증권시장에서 200주 전량을 5만 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즉 주권수하고 양도 금액은 동일한 거죠. 다만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Y증권시장은 1000분의 3입니다. 그러면 공 3개 주고 똑같이 3개 주고 3 곱하면 3만 원이겠죠. 3만 원이겠죠. 그럼 원래의 상황에 따른 그 세율은 얼마예요? 5만 원인데 탄력세율로 조금 3만 원이니까 2만 원이 감소한다가 적절한 맞는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5번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답을 고르시고 나면 2번의 선택지는 당연히 옳지 않다라고 이제 저절로 소거가 될 텐데 왜 처음에 2번을 판단하는 게 그러냐면 사실 2번을 판단하면 A, B, C를 다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고 나면 사실 4번, 5번에 대한 판단이 수월하긴 하겠지만 그 사이의 시간이 아무래도 더 걸리는 건 맞죠. 그죠? 네. 왜냐하면 B 회사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지금 다 판단해 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부 차원에서 B 회사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단은 C 회사는 5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여긴 지금 계산 안 했죠. 지금 얘가 지금 X증권이니까 탄력세율 10,000분의 15죠. 10,000분의 15. 그럼 만이니까 공내기 지워요. 이렇게. 그럼 300에 15로 곱하니까 여기서 얼마 나와요? 4,500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4,500원이 나오게 되고요. 자, B 회사 계산해 보죠. 200주를 10,000원입니다. 10,000원. Y죠. 그러면 1000분의 3이니까 하나, 둘, 세 개 지웁니다. 그러면 2,000이고 3이니까 6,000원에 세로 나오게 되죠. 이거 토탈 더하면 얼마입니까? 65,000원이죠. 그래서 60,000원 이하다? 이게 틀린 거죠. 500원 오버가 되니까 옳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제시문과 보기를 통해서 보는데 선택지와 이게 사실은 3박자예요. 3박자. 이 3박자에 어떠한 순서에 입각해서 좀 보는 것이 효율적이냐라고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문제마다 다르다. 예, 문제마다 다르다. 어떤 분량의 기준을 삼아도 좋고 일단 뭐 우리가 파악하기 전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분량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조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자, 제시문의 길이가 좀 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예제 먼저 보도록 하죠. X 가설에 따르면 X 가설? 그 다음에 Y 가설에 따르면 Y 가설. 지금 기억은 X, 니은 디귿은 Y. 요건 같이 좀 볼만하고요. 지금 쭉 나와 있네요. X 가설에 따른 어떤 내용과 그 다음에 Y 가설에 따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을 통해서 한번 가보죠. 지금 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상적인 점포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상권 분석 이론에는 뭐 X 가설과 Y 가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문장은 그냥 훅 읽고 그냥 넘기셔도 돼요. 우리가 뭐 상권 분석 이론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X, Y 가설이 있다라는 어떤 분류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얘기니까요. 자, 첫 번째로 볼 만한 X 가설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는 거죠. 첫 번째 X 가설에 의하면. 그 다음에 Y 가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단은 X 가설, 두 번째 문단은 Y 가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뭐 예를 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Y 가설에 대한 어떤 예시문인지는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지금 X 가설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 이게 핵심 포인트죠. X 가설은 소비자는 가까운 거 선택해라는 게 X 가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동거리가 점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소비자는 항상 가까운 점포만을 찾는 것은 아니야. 왜? 그 이동거리를 보상할 만한 어떠한 뭐 상황이 펼쳐진다면 더 먼 거리를 갈 수도 있어. 실제로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X 가설이 가지는 이론적인 어떤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어요. X 가설을 설명하고 있는 문단에서. 자, 그러면 X 가설에 따랐을 때라는 기억 선택지를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X 가설에 따르면 더 먼 거리에 있는 점포에 간다. 이 틀린 거죠. X 가설은 무조건 결론이 뭐예요? 가설의 결론은 가까운 점포를 가는 게 맞죠. 이러한 유인책이 없더라도. 근데 실제 얘는 X 가설의 한계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혼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억이 틀리니까 바로 막 이렇게 다 날아가죠. 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니은 판단할까요? 안 하죠. 디귿만 보세요. 이럴 때는 선택지 소거법이 어느 정도는 시간 세이브하는 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Y 가설에 따르면 C시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km 같다고 가정할 때 인구 중 8만 명이 B시로 흡입된다. 이건 좀 Y 가설의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Y 가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상거래 흡입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예. 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인구에 비례한다. 첫 번째, 인구수에 비례하고 두 번째, 도시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다. 자, 제시문에서 뭐 물론 상거리 흡입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몰라요. 처음 듣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안에서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의하고 있고 그 값을 계산해내는 산식 또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으실 필요 없어요. 일단 상거리 흡입력이라는 것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예를 들어를 읽지 않으시고 정의된 이 상거래 흡입력의 구성 그 원리 있죠. 두 가지. 요것들이 정말로 이해가 좀 빨리 되셨다라고 한다면 얘는 날리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읽었을 때 뭔 말이야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의 예시문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구체화돼서 제가 문제 푸는 본인이 이런 상거래 흡입력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라고 확정이 됐을 때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개인차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 볼 만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좀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A씨는 일단 50만 명, B씨는 400만 명, 그렇죠? 그 다음에 C씨는 9만 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C씨는 A, B 사이에 위치한다. 이 기본적인 여기 초기 세팅 값은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디귿에 대한 정오 판단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뭐 각 도시의 거리가 나와 있죠. 5km, 그 다음에 10km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보시면 여기 C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5km. 그 다음에 BC까지는 얼마? 10km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9만 명, 여기가 400만 명, 여기가 50만 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럴 때 A, B가 서로 영향 주지 않고 CC의 모든 인구가 A와 BC에서 구매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가 얘랑 얘 쪽으로만 이렇게 분할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Y 가설에 따르면 그 흡입력은 어떻습니까? 이 400만 명의 인구수를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 그죠? 그럼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100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얼마예요? 5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 인구수에 대해서 그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요. 이걸 나눠주고 나면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2만이고 얘가 4만이다. 그럼 1대 2자. 1대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CC의 인구 9만 명이 1대 2의 비율로 A씨와 B씨로 나누어져 물건을 구매하러 간다라는 것이 Y 가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예시를 읽으시는 게 필요하다면 읽으시고요. 만약 없다면 그냥 가셔도 돼요. 여기 초기 세팅만 가지고. 자, 가보겠습니다. 디귿. CC로부터 A, B씨가 떨어진 거리가 5km 같아요. 여기는 C가 있고 A, B가 이렇게 있을 때 5km, 5km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 그럴 때 A씨가 아까 50만 명이었죠? 얘가 400만 명이에요. 그럼 B를 따지면 얼마예요? 1대 8이죠. 그죠? 1대 8입니다. 얘가 9만 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여기 8만 명, 여기 1만 명. 이렇게 나눠 간다는 거죠.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요. 절대로 상황 판단은요. 자, 1대 8이다. 근데 바로 왜 인구수의 비를 가지고 흡입력의 비로 사용이 가능하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가 같으니까. 얘가 그대로 5의 제곱 들어가고 5의 제곱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어차피 비를 구하면 날라갈 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수에 비례한다가 그냥 문제풀이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까지 그렇게 줬으니까요. 5km로 갔다고 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C 인구 중 8만 명이 BC로 흡입된다가 일단 디귿이 옳다라고 해서 정답은 몇 번? 제가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일단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니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Y 가설에 의할 때 인구 및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거리가 가까운 도시일수록 이상적인 점포 입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운 도시일수록 이상적인 점포 입지가 된다. 맞습니까? 인구가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럼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요. 반비례이기 때문에 지금 거리의 제곱이 반비로 나눠지기 때문에 얘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작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도시일수록 이상적이다. 만약에 먼 도시가 되면 분모값이 커지니까 흡입력이 작아지죠. 그럼 이쪽으로 몰려와야 되는 인구수의 B가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도 옳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니은의 판단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선택지 소거법을 따라서 이거를 뭐 걸러내고 하느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찬찬히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상, 선택지의 구조상 그런 어떤 허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용하시는 게 나아요. 실전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하고 20번 세트 문항인데요. 자, 얘는 지금 제시문이 길어요. 제시문이 깁니다. 그리고 좀 옛날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좀 이렇게 읽고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1, 2, 3, 4, 5 다섯 개의 문단이 나와 있고요. 얘는 지금 제시문이 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네, 19번, 20번 보도록. 이제 문제부터 먼저 보세요. 자, 문제 보시고 보기나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데 19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 한번 볼까요? 지주의 사전 승낙이 없어도 도지권을 매입한 소장농. 그럼 도지권의 매입. 여기도 키포인트를 여기다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보기에서 찾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지권 매입과 관련한 거죠. 매입.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평인을 보내 도조를 결정한 도조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제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권 매매. 도지권 매입? 매매. 유사하네요. 그럼 기업과 리을이 동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 가늠하시고 잠깐 넘어갔다 돌아올게요. 이거 지워질 테지만. 자, 20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기업 리을에 들어갈 수의 합의. 수의 합의입니다. 그럼 뭔가 계산이 필요하다면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서 조항에서 쌀 1말의 가치는 온양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용 보시면 이건 상황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그 해당되는 어떤 빈칸을 채워야 되는 근거들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다시 제시문을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도지란 나왔습니다. 도지. 땅이죠, 땅. 논밭 말한다. 그죠? 토지를 말하는 거죠. 도지는 땅이고, 그 다음에 도조는 뭐냐면 사용료네요.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작농의 일정한 사용료를 도지라고 한다. 그러면 도조라고 한다. 그럼 도지와 도조의 개념을 첫 번째 문단에서 일단 잡아주시고 그 다음 내용은 그냥 쭉 읽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도조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도조의 결정 방식이니까 아까 보기에 뭐가 있었죠? 니은과 관련이 있었죠. 자, 이거부터 이제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수확량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과 매년 수확물을 수확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경작은 다 한 거예요. 수확하기 직전에 지주가 간평인을 보내요. 여기 나오네요. 이런 단어들이 막 눈에 보이시면 좋아요. 조사하고 도조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 비율이 일정하였고, 특히 논밭을 경작하기 전에, 이건 뭘까요? 후자는 수확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확물의 어떤 그 수확량을 조사한 후에 결정하는 거고, 수확량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니까 경작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과 이제 같은 거죠. 그럼 얘는 전자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것을 선도지라고 한다. 선자가 붙었네요. 그럼 니은의 정오를 판단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은의 정오는 두 번째 문단에서 판단이 가능하다. 표시해 드릴게요. 해당 도지는 선도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맞습니까? 간평인을 보내요. 그럼 간평인을 보내면 그 수확량을 조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죠. 선도지는 전자죠. 그리고 당연히 니은이 없다? 맞다라는 거죠. 네. 자, 동그라미 친 게 맞았었네요. 자, 니은이 옳다 이렇게 가십니다. 자, 니은이 옳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 없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세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도지권을 가진 소장농은 영구의 경작, 굉장히 막강한 파워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네요. 지주의 승낙이 없어도 임의로 도지권을 타인에게 매매에 나왔습니다. 매매. 양도, 임대, 저당 상속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그럼 보시자마자 아까 도지권 매입, 매매, 기업과 리을의 보기에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주의 사전 승낙이 없이도 매입한 있을 수 있었다. 당연하죠. 기억이 맞습니다. 리을. 도지권을 매매하려면 소장농은 지주의 동의를 그렇죠. 옳지 않죠. 그렇죠.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네. 완전 독립된 별개의 권리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맞아요. 리을은 안 됩니다. 그럼 기억이 맞으니까 3번 틀리시고요.
요 정도 온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디귿에 대한 어떤 판단, 정오가, 결과가 정답을 가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 아까 일제 토지조사 사업이었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요게 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만 찾으세요. 일단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여기 마지막 5문단에서요. 그 일제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도 한 번 더 나오죠. 위에 있나요?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요. 일단 19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디귿 정오의 기준이 되는 이 키워드만을 제시문에서 빠르게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봤더니 소장농의 도지권은 부인되었어요. 부인되었다. 그럼 얼추 맞는 것 같지만 대신 소작기간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소작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도지권은 영구히 경작할 수 있는 도지권은 부인됐지만 기간을 제한한 소작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다. 그럼 소작을 아예 할 수가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일단 19번은 확정이 되십니다. 자, 요 정도의 문제가 뭐예요? 언어 논리에서 나오는 제시문의 독해에서 그 보기에 정오를 판정하는 일치 부합형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2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뭐 도지, 도조에 대한 개념이었고 1문단은 그 다음에 도조를 정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산식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도지권에 대한 어떤 권리의 내용이었죠. 예, 지주의 승낙 없이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기 일제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도 뭐 큰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20번을 해결해야 되는데 19번에서 활용됐던 이 지문들에서 뭐 중복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성격상 얘는 지금 뭔가 계산을 하고 그 수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19번에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일단은 좀 제거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당연히 시선을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개념부터 좀 잡아볼까요? 도지권의 매매 계약은 하고 나와 있어요. 도지권 매매 계약은 지주의 소유권 가격의 2분의 1이었다. 자, 지금 이런 개념들이 나왔을 때 이거 지금 화면에 글자 포인트가 좀 작죠?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에 같이 대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도지의 전체 가격은 도지권 가격과 도지권 가격이 매매 가격이겠죠. 지주의 소유권 가격의 합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개념의 정의를 통해서 일련의 포함 관계들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상위 개념이고 누가 하위 개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셔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 한번 좀 써볼까요? 좀 너무 작으니까. 도지의 전체 가격이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도지권 가격과 소유권인가요? 표현이 소유권 가격 맞죠? 예. 소유권 가격의 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지권 가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의 얼마? 잘 안 써지네요. 다시. 얘는 소유권의 얼마? 2분의 1이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뭐냐면 도지 전체 가격 안에 도지권 가격과 소유권 가격의 비율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2분의 1이니까 2 곱하면 1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몇 대 몇? 1대 2의 비율로 도지 전체 가격 안에는 도지권 가격이 1만큼, 소유권 가격이 2만큼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도조는 사용료죠. 소장용이 그 지주한테 내는 사용료 수확량이 약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된대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쭉 보시면 이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소장료를 받아서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권의 행사는 지주가 간섭할 수 없다. 뭐 이런 독립적인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작시키려고 할 때는 도지권을 가진 소장농의 동의를 구하고 도지권의 가격만큼을 지급해야 됐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체크 포인트긴 하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그죠? 첫 번째는 여기서 제가 좀 크게 쓴 이쪽 부분, 요거에 대한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자, 그러면 이제 상황 내용 보도록 할게요. 갑 소유해 놓은 A는 1년에 한 번 수확하고 수확량은 매년 쌀 20마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으로 바꾸죠. 그러면 당연히 100량이다.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소장농 을은 A 전부를 대상으로 매년 수확량의 4분의 1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도조가 얼마? 25냥을 도조로 납부한다라고 바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A의 전체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죠. 전체 가격은 갑을 도지 계약 당시부터 올해 말까지 변동 없이 900냥이다. 자, 이걸 900냥 보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도지권 가격과 소유권 가격의 구성 세부 하위 항목의 가격들을 1대2니까 계산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00, 그 다음에 6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쓸게요. 도지권, 소유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작년 을은 수확 후 갑에게 정해진 도조 액수인 얼마? 25냥. 첫 번째 기억은 25냥이 됩니다. 작년 초부터 큰 병을 얻은 을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을은 매년 얼마를 받아서 도조 납부 후 25냥을 남길 생각으로. 그럼 난 25조를 지주한테 도조로 줘야 되는데 25조를 남기려면 당연하게 얼마를 받아요? 50냥을 받는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을은 약값에 얻어겨 작년과 올해분, 그러니까 2년치죠. 2년치를 연체했어요.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보시면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끝에 사문단위죠. 지주는 연체된 도조를 빼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서 정에게 도지권을 올해 말 매매해야 돼요. 그럼 아까 동의를 얻고 도지권 가격만큼을 지급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을한테 얼마 줘야 돼요? 도지권 가격 300냥이죠. 여기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을에게 얼마를 반환해요? 얼마를 반환합니까? 2년 연체 50냥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50냥을 뺀 얼마? 250냥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자, 을에게 얼마를 반환한다? 연체 2년치의 도조 50냥을 뺀 나머지 250냥을 반환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작 도지권을 넘기는 거죠. 도지권을 넘기는데 당연히 도지권 가격만큼을 줘야 되잖아요. 300냥의 매매를 한 후, 그 다음에 원래 소장농한테 을에게 이제 반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산은 하면 되죠. 남은 건 얼마예요? 이제 2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00, 250. 요 계산하시면 얘가 지금 625죠? 네, 625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해설서에도 언급은 해놨지만 얘를 만약에 뭐죠? 도지권을 지금 이 900냥에 대해서요. 언뜻 보시면 소유권 가격이 2분의 1, 도지권의 매매 가격은 소유권 가격의 2분의 1이잖아요. 숫자가 남아있는 건 지금 저기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얘를 소유권으로 보시고 2분의 1이니까 450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450, 400을 하시면 오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기 바래요. 아마 실전에서도 아마 거기에서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개념들 간의 그 포함 관계들은 명확하게 따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언어추리 첫 번째 강에서 마지막 문제 3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과 자기소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대학생, 성별, 학과, 가면을 모두 옳게 짝지은 것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건부터 볼게요. 대학생 5명이 모여 주말에 가면 파티를 했다. 자, 남학생 3명, 체크, 여학생 2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명 아까 뭐 행정학과, 뭐 앞에 글자를 따도 괜찮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다면 뭐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5명은 가면도 늑대, 유령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본인의 성별학과 가면에 대해 1명은 모두 거짓말을.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참거짓 유형입니다. 1명은 모두 거짓말을, 나머지는 모두 진실만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조건을 가지고 자기소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기소개를 쭉 한 5명의 내용을 봤을 때 먼저 뭐가 눈에 들어오시는 게 좋냐면 성별입니다. 성별. 남학생이 4명인데 여기 지금 온리 여학생 혼자 유일하게 있죠. 그럼 한 명만이 거짓을 했는데 여학생이 2명이에요. 남학생 3명이고 그럼 뭐다? D는 진실이다 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D가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뒤쪽의 멘트를 보시면 돼요. 좀비 가면을 써야 되잖아요. 드라큘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좀비 가면은 누가 썼어요? D가 썼기 때문에 좀비 가면을 썼다고 얘기한 누구? C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실을 확정한 D의 진술로서 몇 번과 몇 번? 3번과 4번을 소고를 바로 해가세요. 참거짓 문제는 당연히 소고를 해 가시면서 정답에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학과나 이런 성별, 그 다음에 가면 이런 것들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대비할 만한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드라큘라 가면을 안 쓸 거야, 드라큘라 가면을 쓸 거야. A와 E는 대상을 공통으로 하고 있죠. 가면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그런데 드라큘라 가면 안 쓸 거야, 드라큘라 가면 쓸 거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양립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진실이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if A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A가 거짓이라면 당연히 모두 다 거짓을 말한 거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따라서 드라큘라 가면 안 쓸 거야가 거짓이라면 난 썼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썼고 얘도 썼고 뭐가 생겨요? 거짓이라면 이 진술과 이 학생과 모순이 됩니다. 그죠? 이런 모순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모순점을.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뭐다?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A는 진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A가 지금 남학생인데가 사실인 거예요. 이제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A 여학생, 그러니까 틀렸어요. 1번도 아웃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식품영양학과 경제학과에 다니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정치외교학과는 D가 다니는 거니까 얘는 배제하고, 그러면 셋을 배제하면 당연히 A가 다닐 수 있는 학과는 무슨 학과예요? 행정학과 아니면 전자공학과인가요? 행전 2가지의 종류만이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B가 행정학과 다닌다 그랬고 그 다음에 E가 전자공학과에 다닌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하고 E 중에서 얘네 중에서 반드시 거짓이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는 행정학과 아니면 전자공학과에 다니게 되는 게 맞는데 B가 행정학과 다닌다 그러고 E가 전자공학과 다닌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인 거잖아요. 그죠?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을 포함하는 어떤 세트의 진술을 결정하셨잖아요.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시냐 되면 그 B와 E의 멘트를 뭉개세요. 얘네들을 없다고 보세요. 이렇게 싹 지우세요. 폭탄 제거하듯이 소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C가 당연히 뭐가 되기 때문에 얘는 100% 진실이라고 우리가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거짓의 후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C가 진실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럼 C는 처녀 귀신 가면을 쓸 거예요 라고 그랬어요. C가 썼어요. 그런데 E가 처녀 귀신 썼다고 그랬어요. 틀렸죠. 그럼 없어지면서 정답 2번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방식들 있죠?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참거짓 판단에 2단계 접근 방식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 하냐면 모순되거나 혹은 일관된 진술이나 상황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순되는 건 뭐냐? 당연히 A이다. 그 다음에 A가 아니다.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A는 있다. 아니면 A는 없다. 이런 경우. 극단적인 반대 개념이, 모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A가 여러 명 중에서 이제 A의 진술들을 봤을 때 B가 거짓말을 해라고 한다면 둘은 모순 관계예요. 그죠? 네, 생각해 보시면 A가 만약에 B는 거짓말을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B가 거짓말하면 A는 참말이고요. 그다음에 B가 참말하면 A는 거짓말인 거죠. 예를 들면 100% 모순 관계예요. 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당연히 그럼 일반된 관계는 뭘까요? 얘가 진실을 말해라고 한다면 세트로 같이 가겠죠. 운명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내용적으로 운명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해 보는 거예요. 참 또는 거짓 이것들로 임의의 진술이나 이런 내용들을 상황들을 가정합니다. 그래 놓고 뭐예요? 모순을 발견하거나 또는 뭐 결정을 하는 거죠. 확정. 거짓임을 아니면 그 참임을 확정해 버리는 그런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시면 돼요. 자, 참거짓 문제에서는요. 요 핵심 두 단계만 적절히 쓰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제가 넘버링을 한 이유는 뭐예요? 요 순서에 입각해서 보시라는 거죠. 하지만 그 둘은 융화돼야 돼요. 융합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순서는 입각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2번 단계부터 역순으로 가요. 참거짓 가정에서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시중에 모든 교재들이 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쓸 말이 많죠.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가시면 시간이 세이브 시키는데 한계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진술 세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가정이 필요하다면 가정을 해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어 논리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감히 그쪽 파트에서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 본 교재의 해설에는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 저는 요거를 굉장히 문제 풀 때 한 20초 만에 답을 내고 넘어가서 저 혼자 스스로 감탄하면서 이제 그 해설을 넣었는데 사실은 지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일반성의 원칙에 비춰봤을 땐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강의에서는 좀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해설에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4명은 다 맞고 1명이 틀리다고 했으니까 4명이 세 가지가 다 맞는 애가 있겠냐라는 의심을 간 거예요, 먼저. 왜냐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성별학과 가면을 매칭을 시켜봤을 때 다 맞는 게 있으면 그거는 뭐죠?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겠지라고 가정하고 OX 일치 여부를 표시해 본 거예요. 근데 B가 봤더니 여학생 아니고요, 경제학과 아니고요, 유령이 아니거든요. 얘가 다 틀려요. 다 틀리니까 너가 거짓이구나. 그럼 넌 옳게 표시해 놨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2번을 저는 한 20초 컷으로 찍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드린 이런 관계들, 얘네들의 모순 관계들, 그래서 모순되는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도 좀 이렇게 습득하신 후에 다른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실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유사 문제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충까지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